안녕하세요. 저는 율촌 중대재해센터에서 수사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사 대응 요령에 관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의 재해를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로서 마찬가지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의 재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사법경찰직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리고 기타 특별법 위반죄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보안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신청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범죄 혐의의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해서 현장조사, 압수수색, 자료 제출 요구, 소환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혐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1차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보유하게 되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후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영장을 한 이후에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직접 보안 수사를 진행하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하도록 한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송부를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기록 반환을 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와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과연 어떤 사항에 착안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지, 수사를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사란 일반적으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을 할 때에는 대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처벌법규의 각각의 구성 요건을 기준으로 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각종 증거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중대재해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법 제6조와 10조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4조 또는 5조,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요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으로는 먼저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만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누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
즉 피의자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예컨대 최고 안전 책임자 CSO를 별도로 선임해서 CSO가 경영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CSO가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의 다른 콘텐츠들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고, 법문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즉 인과관계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설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고,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예컨대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 종사자 의견 절차를 마련할 것 등과 같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2단계 인과관계,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는 현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위반되었고, 그러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2단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나 판단 기준에 관해서 아직까지는 확립된 법리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는 적어도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 위험 요인 발생 가능성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인식을 하고서도 이를 방치한 정황은 확인이 되어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설명드릴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의 입증을 위해서 이러한 각 구성 요건 해당 사실을 빠짐없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사항이나 요구하는 자료는 거의 예외 없이 각 요건들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조사 내용이나 자료 제출 요구 사항들이 어떤 요건에 관계된 것인지 생각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생각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168조, 169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구성요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쟁점 파악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자인 행위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방지해야 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야 되고요.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어야 되며 그 사상의 결과가 행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 즉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경험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어야 되며 만약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조차 할 수 없었다거나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행위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행위의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을 모두 검토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을 특정을 하고 피의자로 입건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의 주체, 수사 절차,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 단계별 대응 요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기관별 현장 조사에 대한 대응 요령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 증거를 수집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고 당일 및 그로부터 수일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작업중지 등을 담당하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에서 방문을 하고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재해 원인 조사를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112 신고를 접수받은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과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형사팀에서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중대재해 사고를 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팀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 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그 밖에 지자체,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각자 필요한 조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출입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을 해서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소속, 성명, 출입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 기록하고 이를 전파하도록 해서 회사가 수사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로 수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에 대해서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이때 여러 담당자들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제한 없이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또한 적절하지 못한 자료가 제한 없이 제출돼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서 바로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최종적으로 시행된 문서가 아니라 중간 버전의 수정본이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본을 제출하면서 기존에 제출했던 수정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대응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수사기관 요청 사항에 대한 응대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자료 제출에 대한 관리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의 자료 제출은 최소화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을 검토한 후에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직도나 인원 현황, 사내 규정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을 하되 사후에 어떤 자료가 제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본을 교부하거나 원본을 교부하더라도 사본은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임의 제출을 요구받는 자료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정하거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후에 이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빌미가 되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인정 및 양형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의 사후 수정이나 작출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협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과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각종 서류를 임의로 열어보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영장 없는 수색은 불법이기 때문에 즉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시 수사기관에서는 목격자나 관련 부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서 현장 조사, 인터뷰, 진술서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과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사고 수습에 경황이 없기 때문에 서로 누가 어디서 어떤 조사를 받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 대응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 참고인 조사나 인터뷰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등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사고 당일에는 현장 목격자들이나 책임자들이 사고 장면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여유가 없어서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진술을 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조사를 조금 미루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신이 경험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만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해당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진술서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기재해서 작성하는 것은 실제 사실에 비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잘못된 내용일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진술서를 이미 작성한 이후에는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가 들어간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상자 수가 많거나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먼저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기만 했었는데 최근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 영장을 교부를 받아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범죄 사실, 압수할 물건, 압수 장소, 압수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압수자들에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압수가 가능하고 영장의 압수 대상 자료의 시간적, 장소적인 범위가 제한이 되어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분명히 확인해서 잘 전달되어야 필요 이상의 자료가 압수수색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많은 인원의 수사관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 한두 명이 압수수색 현장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장소에서 피압수자나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각각의 장소에 계속 상주를 하면서 어떤 물건이나 자료들이 압수되는지 각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압수된 서류나 물건은 향후에 유죄의 증거가 될 수가 있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에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회사도 압수된 서류나 물건이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제출하는 자료는 임의 제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사본은
보관을 해두도록 하여야 됩니다. 간혹 압수물이 책자나 수첩 등 복사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원본을 그대로 압수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 실무상으로는 복사기를 신속하게 섭외를 해서 압수 현장에 지원을 하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압수된 서류나 물건은 수사기관 대응 담당자를 통해서 취합 관리해서 추후에 수사 대응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래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대응이 사실상 가장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 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전자정보 양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파일 또는 키워드 검색으로 어느 정도 추려낸 파일을 이미징하거나 저장 매체의 원본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전차를 진행할 것을 수사기관이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반출한 전자정보라도 하더라도 그 반출된 전자정보가 전체가 압수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팀 같은 장소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하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해서 최종적으로 선별된 파일만 압수하여야 되고, 나머지 파일은 폐기 삭제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즉, 최종적인 압수물은 선별이 완료된 전자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별 절차에 참여하려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수사기관에 방문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종종 피압수자들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선별 절차에 참여해서 어떠한 파일들이 압수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진술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참고인 조사의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원인, 관련된 사람들의 임무와 역할, 관여 정도, 각종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간혹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인의 경우에도 변호인이 동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압수된 자료나 이미 제출한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혼선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나 책임 소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추궁하고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므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보다 더 면밀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소환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시켜 주는데, 이때 조서를 열람을 하면서 본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잘못 진술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조서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참고인 진술 조서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무상 경찰은 대부분 공개를 해주지만 노동청이나 검찰의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내용 자체 또는 조사 취지를 조사 현장에서 간략히 메모해서 조사의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미리 반박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향후 혐의 없음이나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국가수나안전보건공단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사고 발생 이후에 1, 2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서 누구에게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도 사고 원인 분석을 하고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권한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노동청과 경찰은 각자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을 하게 되고, 특히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반면 경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지휘받지 않지만,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에는 노동청과 경찰, 검찰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를 청구받은 판사, 주로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즉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법원 영장기에서 영장 청구서 사본을 등사를 해서 어떠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변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따라서 피의자는 통상 신문 시작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영장 청구 검사실 등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 시 판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상당한지, 주거가 일정한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등을 검토를 하고 피의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문 절차가 종료가 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가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후에 노동청은 수사 결과와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송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노동청 또는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하도록 한 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하여야 되고, 검사는 20일 이내에 보안 수사를 한 후에 공소 제기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염두에 두고 수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사 대응 요령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예방이 필수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형사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제재 등 각종 책임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나오는 결론이 다른 책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충실한 소명을 함으로써 책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